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또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이슈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주제는 반도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라는 제목인데 이대로 끝나지 않겠죠? 네, 참 한 달 전과 지금 시장이 많이 다릅니다. 저 또 한 달 만에 왔는데 네. 일단 그냥 결론부터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유 저 친구 너무 뻔한 소리 하네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 계신데 네. 차티스트 분들은 끝났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적 분석가하고 차티스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도 네. 이번 타이밍이 끝난 것이지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것도 저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한 2달 전에 뭐 3달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받고 살 준비를 했다. 이런 분들은 베스트인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에 사셨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마이크론이나 뭐 TSMC 실적 발표를 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기술적 분석을 막 엄청 면밀하게는 하진 않지만 저는 단계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터운 매물대를 이탈했다. 이건 두 번째. 첫 번째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을 이탈했는가? 이건 맞죠. 추세죠. 네. 그다음에 21선을 이탈했는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61선을 이탈했는가? 요거는 코스닥은 맞는데 코스피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두터운 매물대를 이탈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2개는 이탈했지만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 이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PC 발표와 더불어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쪽에 매도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욕 시장은 변화가 없죠. 뉴욕 시장은 아직 장이 안 열렸기 때문이죠.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포함이면은 이게 뭐예요? 왼쪽 오른쪽? 네. 왼쪽이 코스피입니다.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네. 일본 캔들 하나씩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양봉이었고 오늘 양봉이 하나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걸 연속 음봉이었는데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은 갭상승에서 음봉이었습니다. 강보합에서 마감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 이상 반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양봉이 하나 더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코스닥이 좀 추이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2차 전지 영향이 그렇죠. 있죠. 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중에 2가지는 이탈했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끌어내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는 이탈했지만 후수란 2가지 아직 괜찮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전자 하면은 2차 전지 완성 셀들도 있고 전력 설비들도 있고 그 영향이 있지만 2가지 뭐 두터 매물대 네, 여기 밑에 지금 거는 그냥 코스피 코스닥인데 매물대로 그린 거죠? 그렇죠. 네네. 지금 2,700포인트랑 2,750포인트 사이에 요 매물대가 네. 붙었기 때문에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다. 근데 저는 이제 막 사가지고 뭐 손절할 생각 없는데요. 저는 연말까지 볼 건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괜찮고 저는 차라리 지금 포지션 정리해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제가 뒤에서 이 관련 근거를 들어서 네. 좀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어디인 줄만 알면 뭐 그죠 사죠. 네.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인 것보다 이제 반도체 관한 얘기니까 지수보다도 이제 사실은 지수가 좀 조정받는 동안에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또 기계, 건설 이런 쪽 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오늘 주제는 이제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인 반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잖아요. 예. 네. 반도체 흐름들을 뉴스를 통해서 읽어주신다고요. 네, 우선 반도체 가장 하방 압력을 줬던 거는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적 문제는 따로고요. 네. 근데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다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주시면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나왔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뭐 기술적인 지지권 이탈이 없어야죠. 차익은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지지권을 이탈했다는 것은 그 실적 발표 이상으로 이 반도체 기술주들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미국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제 MS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 거품론을 좀 준 것이 알파벳. 아. S가 아니라. 예. 알파벳이 예, 실적 예. 발표를 하면서 이 거품론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파벳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뭐 마케팅 분야, 뭐 소프트웨어 분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15에서 20%가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이 AI 투자한 자금 대비해서 13분의 1도 못 건졌다. 이러면서 사실 여기서 아무 말도 안 나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알파벳 경영진 분들하고 테슬라 경영진 분들이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뉘앙스를 밝혀버리셨고 이제 알파벳 CEO께서는 내비치셨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이제 X 예전 트위터 X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까 말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투자분들 투시를 많이 훼손시켰다. 근데 투자 이제 투표 결과는 아시겠지만 거의 66%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랑 해리스 부통령 간의 지지율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네.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네. 해리스 부통령 선호도가 43%. 근데 이것도 7%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온 거지만 아직은 트럼프 대선 후보 강해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나 빅테크나 실적 추이가 꺾이기 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단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를 꺾는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목표가 하향은 딱히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최근 2주간에 리포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엔비디아가 네. 정말 주 단위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번에 가장 최근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온 리포트가 $150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12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 기술주들 조정이 나온 2주간에는 엔비디아를 아무리 검색을 해도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누가 자신 있게 내겠어요? 좀 안정되면 이제 내겠지. 그래서 우선은 우리 반도체는 끝이 아닌데 예. 소나기 내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뒤로 물러났다가 바닥을 잡으면 매수를 하시되 목표가를 상회하는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의 영광대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일단은 10에서 15%를 잡으면서 네. 드라이빙을 걸지 말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펑이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수가 항상 생각했던 것마다 얌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덜커덩거리잖아요. 그죠? 조정이 있었는데 추세가 중기적으로 훼손됐다고는 아직 안 본다. 예. 그러면 이제 정책적 리스크도 지나갔고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깜짝 실적이었고 하이닉스도 뭐 좋았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죠? 그거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끝났으면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주요 기업들의 근황을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요 뉴스 보고 기분이 좀 좋았어요. 엔비디아 잘 먹고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꺾이는 것은 아쉽지만 만약에 우리 서학 개미 투자분들께서 물리셨으면 가슴이 아플 텐데 이제 서학 개미 분들이 6월 달 들어서
엔비디아를 거의 1조 5천억 가량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6,700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으니까 6월달 이전에 접근하신 분들의 절반 조금 안 되게는 나왔다 해서 수익을 보신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지금 뭐 매출 총이익 뭐 75%, 뭐 영업이익률 59% 나오고 이거 엄청난 수치고, 그다음 2분기 실적은 뭐 예측치를 뭐 150% 어닝 서프라이즈 있다, 뭐 배당금을 뭐 400% 준다, 이런 것들 괜찮은데 퍼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 퍼포먼스 처음 보여주기 전에는 거의 90에서 120 가량 퍼가 나왔다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75 정도,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64 정도 나왔고, 제가 뭐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뭐 미국 엔비디아 현지 가가지고 어떻게 수출 잘 되고 있는지 못 보고 있지만 요거 하나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가 H100이랑 A100을 넘어서 뭐 H200, A200을 만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알파벳이라든가 MS 같은 그런 IT 기업의 수출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알파벳 CEO가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3조가 넘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망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이 나오면서 이 중국이 아마 미국의 이 GPU를 가장 많이 사줄 텐데 A100과 H100은 수출도 안 되고 H20 정도만 수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폭에 태클을 걸까? 요거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벗어난 적이 없는데 2차 전지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이 한 제품으로 이 제품을 발달시켜서 잘 팔면 되는데 요게 주춤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가형 브랜드를 제품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다든가 이제 뭐 계속 AI 데이터 센터용 GPU를 개발해야 되는데 뭐 자동차용을 만든다든가 로봇용을 만든다든가 요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요런 뉴스들을 보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단가를 산출하고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가 하나 우려가 된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보기 전까지는 뭐 투자를 뭐 이렇게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제가 아까 헷갈렸습니다. MS는 이번 주 실적 네, 발표를 하고 맞아요. 예. 저번 주 실적 발표라는 기업은 이제 알파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이 본문에는 있는데 헤드라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뭐 AI 사회 변화시켜서 더 나은 회사를 만들 것이라 했지만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AI를 투자를 좀 망설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파운드리 기업이 대단합니다. 매출 TSMC 실적 좋았죠. 근데 이제 주가가 조정기에 그죠? 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반환도 있고 이러면서 눌렸죠. 그렇죠. 네. 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뭐 네. 반도체 기술을 다 가져가니 뭐니 하고 있는데 ASML도 네. 눌렸고. 거의 이게 분명 TSMC가 어떤 팹리스 기업이 아니고 설계 기업이 아니고 제조 기업이면은 우리가 흔히 제조업이 보여주는 영업이익률 이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좀 대단하다. 거의 50%가 넘게 남는다. 그 다음에 퍼가 27.50이고 EPS가 뭐 35.6달러고 배당금이 1.94달러다. 정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GPU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2나노, 3나노 기술력이 있는데 정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3나노가 아마 내년 후반기나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TSMC는 올해 하반기부터 3나노가 될 거고 2나노는 뭐 2026년까지 2나노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외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뭐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TSMC를 따라가기 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이 들고, 제가 보니까 이 기술 격차라는 게 6개월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쫓아가는지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보고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초에 잠정 실적 발표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저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저는 삼성전자는 뭐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정말 저는 이게 투자분들께서 빨리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12개월 선행포가 업데이트가 정말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됐습니다. 네. 12 정도 됐는데
실적 발표하니까 7점으로 떨어졌어요. 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실적이 올랐으니까 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서 3에서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가 거의 또 10%또 빠졌단 말입니다. 오늘은 한 2% 반등을 했는데 12개월 선행퍼가 6.5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SK하이닉스가 2018년 3분기에도 그때 정말 최대 실적을 발표했을 때 12개월 선행퍼가 12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5니까 정말 사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가격 매력이 있다. 네. 근데 저는 뭐 오늘 양봉 처음 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사실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영상이 편집되고 나서 이제 우리 PD님께서 영상 촬영이라고 업로드일간에 이제 수급 경에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녹화하고 나간 이후로 뭐 양봉이 좀 더 나왔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가격 수급이 좀 더 들어왔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는 공략을 해 볼만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투자 입장에서. 그게 저는 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둘 다 사야 된다는 뷰인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만큼이나 조정이 안 났으면 그렇죠. 저는 예.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보면서도 삼성전자는 뭐 콜테스트 기다리면서도 횡보를 하는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가 밀렸는데 이게 정말 SK하이닉스가 나빠져서 밀린 게 아니고 주가 떨어진 만큼 주가 수익률이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는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매수가 올리고 네, 있어요. 올해 네, 하반기 목표가. 뭐 저는 이런 거 좀 경계하거든요. 뭐 3년치 뭐 3년치 수주가 다 됐다. 뭐 수주 잔고가 뭐 3년치 다 돼 있다. 뭐 다 팔렸다. 이런 걸 경계하는데 이런 거 뒤에 꼭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선반영이라는 단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우리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아마 고점이 22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 분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7만 원, 18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여기서 두텁 매물대 부딪힌 다음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양봉 나왔으니까 요 뒤에 양봉이 더 찍히면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반도체 전반적인 대응 전략하고 또 반도체 안에서의 관심주 알아보죠.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랑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는 뭐 PC가 강했지만 올해는 이번 주 FMC 있죠. FMC 있는데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MS, 애플, 메타 실적 발표하는데 아마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뭐 알파벳이나 이런 뭐 포드나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하면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 했는데 제대로 틀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조정 초기였고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이번 주는 양봉 나왔으니까 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딱 하나 리스크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너무 세게 언론 플레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주 지나가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세게 말 안 하면 저는 이번 주 기술주들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임 좋을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가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HBM3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거고 HBM3E 5세대는 올해 하반기까지 노력을 해보겠다까지 제가 뉴스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포기를 안 하고 이제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이제 PCB 기판 관련 종목들 아니면 전공정 테스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SK하이닉스를 추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 뉴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구체적인 투자 금액까지는 아직 안 밝혔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9.4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토픽은 두산 테스나를 갖고 왔고요. 네. 붙여드린 종목으로는 원익 IPS랑 유진테크인데 제가 네오셈이랑 YC도 좀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업데이트를 이제 오늘 한 겁니다. 이제 뉴스를 보셨겠죠? 이 YC가 테스터를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고 이 상한가 부분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YC를 권해드려요. 근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네오셈이 그 뒤를 쫓고 있다. 근데 저는요, 막 매매해가지고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 막 스트레스 쌓입니다. 좀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랑 친한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반도체 풍파를 입었나? 라고 할 정도로 견조한 모습입니다.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원익 IPS랑 유진테크는 약간 매매를 오래 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잘 권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근데 꼭 삼성전자가 훈풍을 입으면 이 두 종목이 따라가요. 근데 뭐 분기 실적 적자 한번 나왔다고 해서 투자를 못할 종목은 아니니까 원익 IPS랑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고 저는요 매매를 정말 못합니다. 근데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분기 실적이든 간에 연간 실적이든 간에 안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께는 두산 테스나를 권해드리고 변동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변동성이 제일 크고 뒤에서 나중에 후술에 대한 종목이 안정성이 크니까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옛날에 테스나였는데 두산그룹으로 인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테스니까 이제 테스트 업체자 그죠? 맞습니다. 네, 테스나 나를 테스트해라. 두산 테스나 나는 뭐냐? 주로 웨이퍼 쪽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웨이퍼랑 후공정 테스트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웨이퍼 쪽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나 이런 뭐 후공정보다는 삼성전자, 전공정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 네. 두산 테스나가 후공정 패키징 중에서도 네.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뭐 테크윙이나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의 매출의 거의 80% 이상인 삼성전자이고 네.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정말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매도 상당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 보면은 저번 주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은 윗꼬이 달린 양봉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신 상태에서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이 되면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런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염려 없이 보유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좀 올라갈 만하면 이 악재 맞고 저 악재 맞고 그죠? 시장이 또 약하니까 뭐 또 트럼프가 부각되니까 뭐 좋을 건 없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나쁠 이유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죠? 뭐 좋을 건 아니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최근 흐름들 이슈들 체크해 주십시오. 네,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악재의 사라. 근데 사실 이건 증권 전문가가 할 얘기는 딱히 아니다라고 판단돼. 위험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가 악재일 때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 소위 이제 좀 저렴한다는 빈집털이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반도체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도 주구장창 가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밀리다 보니까 그들이 밀릴 때 2차 전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우리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 차트를 매일 보시겠지만 사실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물린 거 탈출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사실.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도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쌍바닥을 이제 산바닥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살짝. 네. 근데 그들을 제외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산바닥을 다 이탈해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욕을 먹겠죠.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월 달에 첫 번째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매수 의견 안 드렸어요. 4월 달에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비중을 5%로 제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6월 달에 산바닥이 나왔을 때 저는 비중을 10%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금 7월 말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을 이제 녹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셨다면은
비중이 10%가 안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분할 매수를 안 하셨으면은 손실폭이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그 시점이 에코프로 액면 분할 시점이다라고 해가지고 에코프로랑 그런 종목들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 비중 10%에 마이너스 20%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심각하신 분들은 손절하시기보다는 버티셔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모르고 버티는 건 괴로운데 알고 버티는 거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언이네. 근데 만약에 비중이 30%, 50%인데 액면 분할 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넘어가시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 뭘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지금 어느 상황인가를 알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최근 2주간, 1주간 보면은 빈집털이도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옛날에 집을 털었으니까 나가야지. 뭐 네.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3% 5% 짧게 먹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말씀을 드릴 때도 예. 수급 동향이랑 외국인 보유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1개월 외국인기가 순매수도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창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투자분들 손절 물량 나올 때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1개월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간 순매수다.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이제는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 비중이 5에서 10%가 안 되는데 손실폭이 마이너스 10%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2차 전지를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되시고 내가 실력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빈집 털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랑 전력설비 조선이 밀릴 때 2차 전지가 반등 나올 때는 기대 수익률을 한 3에서 5% 정도 잡고 대응된다. 그 정도 외에는 모든 포지션을 네.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를 뭐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포션은 없는데 내 이번에 사볼까 실어볼까 이런 분들 많지 않죠. 사실은 많이 물린 분들이 어떠지 못하는 게 많고 그죠? 네네. 셀이나 양극재는 물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엔캠이나 이런 대주전자 같은 거는 수익률이 꽤 있다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노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2차 전지가 그렇게 시장의 중심은 아닌데 고민들은 있다 각자. 네, 이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최근 이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드리고 이제 박사님께서 모르고 기다리는 거랑 알고 기다리는 거 다르다. 그래서 일단 가장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팀장님 얘기하신 거 명언이고. 네. 박사님께서 공감해 주시니까 제가 좀 네. 힘이 생겨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이상으로 2차 전지랑 전기차를 때리고 있는 게 역시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추이 체크하실 거고 뭐 현대차랑 기아 실적 추이 체크하실 텐데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처음에 실적 잘 나왔을 때 막 영업이익률이 막 12%, 15%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 사실 6%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계속 깎이고 있고 4개 분기 연속 어닝 미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대차 기아가 무럭무럭 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아디랑 테슬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고 2차 전지가 왜 안 가지라고 하시면 답답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좀 기다릴 수 있다. 그다음에 배터리 단가랑 리튬 가격 계속 체크하거든요. 이것도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 보고 조금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값 제일 바닥일 때가 70에서 72위안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그 자원정보 시스템 코미스 가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70위안 정도에서 103위안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82위안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랑 리튬 수요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건 제가 이 뉴스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다 담을 수 없어서 제가 읽은 뉴스를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이 배터리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국내 셀 기업들한테 주는 수주 빈도랑 금액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가 수주한 것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1년 전이나 2년 전에 수주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서 3분의 1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쉽지만 알고 기다리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것도 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참 희망을 드리는 건 좋아하는데 네. 꿈을 드리는 성격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네모를 친 게 뭐냐면은 네. 분명히 현대차랑 기아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절대치는 잘하고 있는데 이익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친환경차가 16만 2천 대 팔리고 있는데 친환경차 모조리 다 전기차는 아니죠.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있고, 예. 예, 전년 대비해서 8.3% 증가했다. 근데 이것도 등락폭이 계속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 증가했던 달도 있고 뭐 7% 증가했던 달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7월달 발표한 거는 6월달 대비해서 좀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 친환경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또 조금 주춤하잖아요. 아무래도 소비나 이런 게 위축되니까 설비 투자하는 것들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뭘 체크해야 되나요? 있었는지. 일단은 네, 주요 기업들 근황을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애국심은 좋은데 애국심이 내 수익에 도움이 되면은 권해드려요. 근데 이 애국심이라는 게 내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항상 냉철하게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TSMC뿐만 아니라 CATL도 좀 불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AMPC를 제외하면 적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CATL이 매출 총 이익률이 25%,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3.54%, 그다음에 매출은 감소했는데 이익이 증가했는데 비용을 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CATL도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완성셀 기업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CATL이 퍼가 17.94인데 삼성 SDI가 퍼가 1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35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리튬 하면은 알고 있는 기업이 엘버말이라는 기업인데 엘버말의 분기 실적을 보면은 여느 리튬 기업들랑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랑 뭐 LNF 두 개 분기 적자 나왔잖아요. 근데 엘버말 같은 경우도 작년 4, 4분기 적자 나왔고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봐야겠지만 에코프로는 LNF랑 좀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비아디 같은 경우도 좀 첨부를 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 주가 추이는 뭐 완성차 기업이랑 엘버말이랑 좀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CATL이나 엘버말이나 비아디 차트가 대동소이하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서 이 차트를 보시고 눌림목을 만들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포스코홀딩스가 저번 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엔솔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LG엔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AMPC 빼면은 뭐 적자다인데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제 박사님과 방송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밸류데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과연 이렇게 2차주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 밸류데이에서 말한 거를 지킬 수 있을까? 근데 그때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콜에서 목표치 낮췄죠. 그다음에 주저하는 정책 이야기했고 지금 2분기 나오면서도 실적 발표했는데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철강 기업 하면은 뭐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 있잖아요. 분기 실적 보면은 잘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뉴스 읽어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철강 분야도 좀 매출이 깎였다. 그다음에 소재 사업도 깎였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포스코홀딩스를 좋아하는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못하더라도 철강 사업이라도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이라도 비벼줬으면은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안타깝다. 근데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 이런 주저하는 정책을 내비쳤으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 시설의 증설과 속도 조절하겠다는 뉴스 나왔는데 뉴스 보셨죠? 그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그 공장 증설을 중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장의 영향력을 1도 줄 수 없는 제가 말한 게 자꾸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쉬운데
모르고 버티는 것보다 알고 버티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또 제가 아까 현대차 그 16만 대 동그라미 친 게 네. 우리가 보통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리튬을 받으면 보통 이게 몇 달치 만에 소모되는지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건 기준 없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극도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기준이 정답이 아닙니다만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리튬을 수주를 받는데 요거를 석 달, 6개월 안에 소모가 될 수 있는 수량이면은 리튬이 가격 하락 인하 압박이 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100만 대 규모의 10만 톤 규모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지금 기아차 이제 현대 기아차가 친환경 판매량이 16만 대면은 요 100만 대 분을 소화하는데 1년 가량이 소모가 된다라고 봤을 때 리튬 가격이 과연 80위안을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현실적인 거지 2차 전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해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보는 뷰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이게 안타까워요. 그 2분기 제가 아마 저번 달 방송이나 저저번 달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을 보고 드라이빙을 걸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떠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안타깝게도 2분기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본 포지션에서 추가 포지션은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해보자. 저렇게 그렇게 좀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2차 전지야 이제 결국은 실적이 키가 되긴 하지만 1분기, 2분기에도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걸로 시장을 기대하지는 않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고 그죠. 이게 항상 지연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한 3분기 정도 그죠 좋아지길 네, 맞습니다. 기대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지난번처럼 뭐 셀이나 이런 지주사가 뭐 양극재가 다 같이 올라와 주는 거면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결국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기업별로 뭐 섹터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의 관전 포인트랑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에코프로나 맨날 리포트 있는지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그 103위안 당시랑 80위안 당시랑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거는 그 리튬이 103달러 당시에 전망했던 실적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리튬 가격이 하방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관련 종목들이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본 비중은 그대로 두고 신규 자금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저는 이제 오늘 대주전자재료나 이쪽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좀 이제 아예 실적이 나오는 양극재 기업이나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나 전고체 배터리 쪽에 관련된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이 SNE 배터리데이 2024에서 이제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고체 모든 개발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 지금 시제품을 만들었죠. 근데 전방 고객들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뉴스가 주말간 나온 것도 아니고 저번 주 초반에 나왔어요. 7월 23일이니까 초반에 나왔는데 이게 정작 저번 주에는 움직이지 않고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분들은 이 뉴스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 여기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극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물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니켈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으면 사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요 중간이거든요. 가격 중간, 성능은 조금 더 나은. 근데 이제 저는 꿈의 배터리라는 기준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 이상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신 분들 계세요. 근데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한다고? 에코프로-BM 좀 강하게 투자를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실까봐 제가 생각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이 리튬 배터리랑 이 리튬 인산철 그 중간에 있다. 네, 성능은 원가는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니켈이나 리튬보다 나트륨은 뭐 구하기가 쉬우니까.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뭐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가운데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리튬 인산철에 가까운 뭐 가성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징은 원자재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2차 전지 오늘 말씀해 주실 토픽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토픽은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왔는데 PNT랑 레이크 머티리얼을 붙여 드릴 거예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대주전자재료랑 CIS를 붙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붙이는 게 재미 들리셨네요. 네, 붙이는 거 재밌습니다. 이게 문어발로 딱 뿌리는 게 정말 똑같습니다. 반도체랑 똑같이 저는요 손절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절하실 수 있냐 물어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보면 손절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권해드린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분기 실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양극재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물론 영업이익이 6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5% 감소를 했지만 요거 엄청 잘한 겁니다. 뭐 에코프로나 LNF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감소 폭이 50%가 넘어요. 뭐 이게 뭐 자랑처럼 들리는 게 아니지만 그나마 제일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실 거면 차라리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는 당연히 삼성 SDI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최고다. 근데 제가 이걸 대본을 어제 쓰고 오늘 이제 정기장을 봤더니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일부 장비주에 한해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수급 이제 장비 탑픽은 PNT고 약간 PNT보다 시총 작은 거 없나요? 라고 하신 분은 CIS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실적은 역시 PNT가 깡패죠. CIS는 뭐 레이저 장비나 뭐 노칭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린다. 그 다음에 전고체 소재 관련했을 때는 이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권해드리는데 오늘 변동성은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은 뭐 그런 쪽 보시고 중간은 PNT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장 안전한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일 편안한 게 바이오 같아, 그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뭐 주도주라고 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엄청 흔들리고, 물론 뭐 방산 이런 쪽도 좋지만 화장품 뭐 이런 쪽도 많이 흔들리는데 바이오는 좀 바이오 안에서 얘가 오르다가, 그죠? 예전처럼 급락은 별로 없고, 얘가 좀 쉬면 얘가 오르고, 그죠? 바이오가 강한 이유, 바이오를 봐야 되는 배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확실하게 한 2주 전이나 한 달 정도면은 옥석을 잘 구분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예. 정말 투심이 개선이 됐나 봅니다. 소위 잡주라고 부르는 종목들 제가 종목명을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섹터에다가 제약을 쳐보시던가 바이오를 쳤을 때 솔직히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정말 많이 봐서 한 20개? 20개 정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약 섹터랑 바이오 보면은 시가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뭐 질병만 생기면 뭐 신약 개발하겠다고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60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들도 이 시가총이 가벼운 걸 무기로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 유상증자랑 최대 주주 변경이랑 코로나19 관련 특허 얻었다면서 4연상 간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투심이 정말 개선됐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좀 자제를 못 시켜드리는 게 수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심하라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자꾸 사니까 이거를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안전한 종목 권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 좀 그러니까요. 드릴게요. 근데 제약바이오 다시 네. 모두에 들은 것처럼 최근에 오르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커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수출주들은 강세를 이제 수입 종목들이나 어떤 연구개발 기업들 이제 자금 조달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좀 강세를 보는데 건설주보다 제약바이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반사 수익도 있겠지만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피해보다는 이익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간에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동일하기 공통이죠, 때문에 그죠. 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했을 때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니까 수익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은 너무 유명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저번 달과 이번 달의 다른 점은 삼성 바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달라졌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선바 많이 이 올랐어요. 제약바이오 CMO 사이에 비만 당뇨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랑 CMO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음 달에는 뭐 AI나 이쪽도 좀 관심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시바이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로비 자금이 4배가 증가했다는 사실 저는 우시바이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국내 CMO 기업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도 뉴스 꾸준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보안법이 올해 연내에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투자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됐을 때 차익이 나올까? 저는 그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건데 제약바이오대에서 네. CMO랑 비만 당뇨 치료제를 공략을 할 때 일단 매수를 하셨다가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부식됐을 때 저는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 봅니다.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내놓으면 드라이빙을 걸고 내놓으면 빠져나갔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 미국 대선, 미중 간의 관계, 금리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를 이제 좀 쫓아가 보자고. 오늘은 이제 비만 당뇨랑 CMO 쪽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비만 당뇨는 계속 기대가 있는데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핵심에 있었는데 최근에 또 새로 개발한 쪽이 로슈였나요? 로슈랑 바이킹 테라퓨틱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일라이딜리나 노보노디스크 기존의 업체들이 조금 부담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확실하게 좀 순환매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는 뉴스마다 시장 규모가 다 다르더라고요. 뭐 100조 시장이다라고 보는 이제 기자분도 계시고 뭐 150조다라고 보신 분 계시고 제가 가장 세게 부르신 분 200조를 봤는데 일단은 뭐 그거를 가져가냐 마냐 보다는 관련 종목들의 좀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한 몇 달 전까지는 일라일리가 비만 당뇨 치료제 1등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1등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싹센다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고비 이제 제형 변경에서 위고비 나왔고 일라일리가 이제 제반도가 나왔는데 그 동안은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게 이제 일라일리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보입니다.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덴마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ADR 형식으로 이제 미국의 그렇죠. 이제 증권 예탁 증권으로 딱 상장이 되니까 재무제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를 봤는데 포가 안 나오길래 적자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이 알려주더라고. ADR은 이렇게 재무제표 들어가서 봐야 돼. 그래서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118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아쉽습니다. 제가 일라일리를 가장 맨 처음에 이제 알았을 때는 퍼가 한 90 정도 됐었는데 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이제 일라일리 일봉 차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밀렸어요. 그럼에도 퍼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실적이 조금 위축이 된다라는 것이고 노보로디스크가 원래 퍼가 70이었는데 43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EPS도 일날 릴리보다 높죠. 배당금은 좀 적은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투자분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제 생각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날리가 높은데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노보노디스크가 높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1등이 맞다. 퍼도 낮고 EPS 높고 배당금 조금 적지만 내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로슈랑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1상, 그다음에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비만 당뇨 치료제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일랄리랑 노보노디스크고 그다음에 실적 폭발성은 로슈인데 왜냐하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니까 우리가 이제 투약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퍼포먼스가 커질 건데 임상 1상이어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랄리랑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전방에 있고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바짝 쫓고 있고 임상 3상이니까 바짝 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슈가 약간 발톱을 숨긴 상태로 묵묵히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적이 언제 나온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국내는 그 CMO 기업들하고 예, 그렇죠. 비만 당뇨부터 얘기하면 지금 비만 당뇨 얘기했으니까 국내에는 뭐 가장 밝은 종목은 지금 펩트론이잖아요. 펩트론이 네. 이제 약물 지속성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예. 마일스톤을 챙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은 한미약품이 인상 3상으로 제일 빠르고 한미약품이 제일 탑픽이고 일동제약도 사실 네. 하고 있고요. 임상 1상 단계이고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량상 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느 기업이 몇 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약간 실적 가시화가 가까운 종목들. 저는 뭐 유한양행은 괜찮습니다. 유한양행까지는 봐줘요.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까지 봐주는데 일동제약은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를 제외하고서도 그 코로나19 임상 3상에서 포기를 했고 코로나19 임상 3상 그 코로나19를 투자하기 위해서 재무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 보면 기술 수출이 비밀 유지 계약이고 물질 이전 계약인데 이 물질이 싹센다랑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펩트론은 뭐 노보노디스크 관련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솔직히 한미약품에 히읗도 안 꺼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 랩 리포트를 쓰신 분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인데 한미약품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짝을 짓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CMO 얘기. 네, 예. 삼성 바이오스 실적 발표했는데 네. 굉장히 잘 발표를 했고 올해 4조 매출을 본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퍼가 꽤 높습니다. 45 정도 됩니다. 셀트리온이 퍼가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는데 이것도 되게 제가 셀트리온 관련 이야기 했는데 되게 웃긴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인플레시맙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제형 변경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이제 FDA 신약 허가받은 거 이름이 진펜트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유럽에다 수출한 거는 렘시마 SC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PBA 통과해가지고 보험사 환급을 받고 있고 이제 뭐 렘시마 SC가 유럽에서 점유율 20% 통과했다라고 했는데 댓글로 진펜트라 이야기는 왜 안 하시나요?라고 해가지고 진펜트라랑 렘시마 SC가 성분은 똑같은데 이제 제형이 다른 겁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 중에서 사실은 재무제표로는 삼성 바이오스를 권해드려야 되는데 수급이 오늘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스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면서 우상향 기조 유지되고 있다. 근데 삼성 바이오스는 정말 분기 실적이 너무 견조하고 올해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분기로 쪼개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금 못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못했지만 진펜테라가 미국에서 매출을 가져다 줄 거고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에서 실적을 가져다 줄 거니까 올해 하반기 실적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자. 그렇게 좀 주요 기업들 근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O 기업들이 특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힘을 냅니다.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는 항상 뭐 학회 모멘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뭐 그게 이제 1월에 JP 모건 컨퍼런스인가요? 그다음에 아스코가 5월인가? 뭐 이제 3월에 있었고 3월인가요? 이번에 또 학회가 또 언제 7월 중순에 또 유럽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모멘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제 탑픽은 한미 약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제가 한미 약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변동성 부분에서는 저는 뷰노랑 동아ST랑 샤페론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뉴로픽 같은 경우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데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넥스.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지 않아요. 코넥스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뉴로핏의 뉴스를 읽어보면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지만 코넥스를 매매 가능하신 분이 얼마 안 계실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샤페로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고 신규 상장 이제 상장한 지 1년 내외로 안 됐기 때문에 보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적자 기업을 권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 ST랑 뷰노가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제 ST팜과의 시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 약품 쪽 계열사이기 때문에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뷰노도 저는 이 뷰노를 하필이면 지금 당장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나왔다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 ST는 지금도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오늘 종가 보니까 71,500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아 ST가 제일 안전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뷰노는 지금 당장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얘기를 좀 더 해야죠. 탑픽은 메인은 한미약품이니까 플러스로 뷰노랑 동아 ST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미약품은 사실은 이제 모녀간에 이런 지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다시 또 지금 신동국 회장인가요? 정리가 좀 된 상황인데 이제는 사실은 기업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네, 우선 이것도 제가 제일 하단에 조그맣게 넣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경영권 분쟁을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저 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그냥 소스처럼 나와주면 좋은.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평가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냥 뭐 아들 형제가 이렇게 가져가려 그랬는데 약간 모녀 쪽이 뭐 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어머니 쪽은 사실 아들 쪽보다는 딸 분한테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약간 좀 아들분들이 뭐 뺀질뺀질 하셨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제가 읽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신동국 회장도 한양정일 회장도 모르겠다. 힘을 실어주려다가 네. 어떤 사모펀드랑 이야기가 되더니 뭐 이렇게 좀 빠졌다. 원래 힘을 실어주려 했는데 빠졌다. 이 상황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형제 쪽에서는 더 굳건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소스로 이런 뉴스 나왔을 때는 약간 매도할 준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미약품 자체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의 재무제표는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수익비율도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약기업한테 주가 수익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미들 언덕은 돼요. 내가 물렸을 때 미들 언덕이 됩니다. 내가 주가 수익비율이 60인 종목을 물린 거랑 15인 종목을 물린 거랑은 다릅니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윗골이 달린 양봉이지만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기조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본업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유아용 약품을 통해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요 MASH라고 해가지고 메쉬. 네, 메쉬라고 해가지고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인데 제가 또 공부한 티를 내면은 NASH 이제 비알코올성 간암 치료제인데 이게 2023년 연말에 있었던 학회에서 명명됐습니다. MASH로 명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NASH도 써도 되지만 MASH가 맞는 명명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머크사의 기술 수출한 이 MASH에 대한
마일스톤이 내년부터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 로열티가 8,500억 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것도 만약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일부 단기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지분 경쟁 뉴스 보다가 내가 지분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 근거를 보니까 나는 이 AI로 의약품 수요 예측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거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 따님이 이야기했어요. 부회장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한미약품이 기술적 위치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삼성 바직스도 부담된 바직스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로직스도 줄여서 얘기하시는데 삼바도 뭐 네.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삼성 바이오스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른 건 부담되죠. 한 100만 원이 위로 그렇습니다. 좀 걸리는 가격이잖아요. 100만 원 돌파하면 또 최고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부담될 수 95만 있다라고 원 판단하고 찍었네.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셀트리온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7월 10일에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61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데 네. 수급 동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흔적도 있지만 매수 흔적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럼 요 아랫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약바이오 추이는 뭐 8월 중순이라든가 9월 초까지 지속이 될 거고 만에 하나 지분 경쟁 뉴스가 나와줬을 때는 그때가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하셨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가장 그 시장에서 핫한 종목은 HLB 3000단 제약.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주목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바이오텍 가운데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요즘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ABL 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네. 네. 그런데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한미약품, 네, 플러스 뷰노 동아ST. 제가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준비해서 네,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만당뇨하고 CMO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봤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